트럼프 대통령의 충격 발언에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미국의 원유가 넘쳐나니 당장 우리 기름을 사가라 는 말도 안 되는 거센 압박이 시작된 것이죠. 하지만 그 순간 사우디와 UAE를 포함한 중동 6개국이 그 어떤 위기에서도 오직 한국에만 최우선으로 원유를 공급하겠다며 전격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70년 혈맹인 미국조차 무시한 채 전 세계 산유국들이 제발 우리 기름을 먼저 가져가달라며 한국 앞에 줄을 서는 기이한 풍경이 벌어진 것입니다. 한국을 잃는 순간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은 마비될 수밖에 없다.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대한민국의 위대한 대역전극.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은 석유가 넘쳐난다. 뭐가 문제야?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상황실에 있던 12명 전원이 입을 다물었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통령 직통 라인으로 연결된 스피커폰에서 흘러나온 목소리였죠. 하지만 그 한마디가 상황실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아무도 숨을 쉬지 않았어요. 저는 마커스 드레이크입니다. 백악관 에너지 안보수석 고문으로 27년을 일해왔죠. 대통령에게 반박한 적은 3번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3번 모두 제가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통령 말이 틀린 게 아니었으니까요. 미국은 정말로 석유가 넘쳤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려면 그날 새벽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새벽 5시 47분 직통 전화가 울렸습니다. 드레이크 고문님, 브렌트유가 $106를 넘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1시간 전만 해도 $99였죠. 고개를 들어 모니터를 봤습니다. 숫자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27년간 에너지 전쟁을 설계해왔습니다. 중동 분쟁,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나리오, 러시아 가스 차단까지 모든 위기를 숫자로 예측하고 숫자로 끝냈습니다.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죠. 그런데 그날 제 계산표 위에 처음 보는 숫자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현물가는요? $140 돌파했습니다. 2008년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느꼈습니다. 이건 위기가 아니라 붕괴의 시작이라는 걸. 15분 만에 옷을 갈아입고 채올랐습니다. 백악관까지 보통 22분이 걸리죠. 그날은 14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상황실 문을 열었을 때 이미 6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국방부 차관, 에너지부 차관보 리처드 밀러, 국가정보국 분석관까지 전부 제가 아는 얼굴이었죠.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다들 모니터만 보고 있었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황 브리핑 시작하죠.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밀러가 고개를 들었죠.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이란 해군이 경고 사격을 시작했고 보험사들이 전부 운항 보증을 철회했습니다. 예상 시나리오 몇 번에 해당합니까? 7번입니다. 7번 시나리오. 제가 직접 설계한 것이었죠. 호르무즈 해협 완전 봉쇄 시 대응 매뉴얼, 전략 비축유 방출, 대체 수송로 가동, 동맹국 공조까지 전부 짜놓았습니다. 매뉴얼대로 가동하면 72시간 안에 안정화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당연한 수순이었죠. 그런데 밀러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시나리오 7번은 원유 공급 차질을 전제로 합니다. 지금 상황은 원유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해협이 막혔으면 공급이 끊긴 겁니다. 다른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원유는 버틸 수 있습니다. 전략 비축유도 있고 셰일 생산도 돌아가고 있죠. 문제는 원유가 아니라 정제 제품입니다. 밀러가 태블릿을 밀었습니다. 화면에 뜬 건 유가 차트가 아니었어요. 석유화학 제품 수급 현황이었습니다. 항공유, 나프타, 벤젠, 톨루엔 전부 빨간색으로 깜빡이고 있었죠. 원유는 있어도 가공된 제품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속으로 코스숨이 나왔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대 정유시설을 보유한 나라라는 걸 밀러가 모를 리 없었으니까요. 우리 정유시설로 돌리면 되지 않습니까? 텍사스에만 공장이 몇 개인데 가동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시설이 처리할 수 없는 제품군이 있다는 겁니다. 처리할 수 없다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밀러가 대답하려는 순간 스피커폰이 켜졌습니다. 대통령 직통 라인이었죠. 지금 브리핑 듣고 있어. 요약해. 안보보좌관이 나섰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막혔고
유가가 폭등 중입니다. 현물가 140달러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석유 없어? 충분합니다. 그러면 됐잖아. 대통령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이어서 나온 말은 더 거침없었죠. 동맹국들한테 연락해. 미국산 사라고. 특히 자원도 없으면서 이것저것 요구만 많은 나라들 있잖아. 이참에 제대로 정리하자고. 스피커폰 너머로 종이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 일본, 대만 이런 나라들 말이야. 자기네 땅에서 석유 한 방울 안 나오면서 뭘 믿고 저렇게 버티는 건지 모르겠어. 에너지가 없으면 우리한테 와야지. 이번에 확실히 각 잡아. 상황실에 있던 몇 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에너지 안보라는 건 결국 자원을 가진 쪽이 유리한 게임이니까요. 자원이 없는 나라는 결국 있는 나라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제가 27년간 봐온 현실이었죠. 나토도 마찬가지야. 미국 없으면 에너지 안보고 뭐고 없어. 이참에 분담금 이야기도 다시 꺼내. 대통령의 지시가 끝나고 라인이 끊어졌습니다. 상황실은 잠시 조용해졌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통령 발언이 외부에 전해진 뒤 시장이 반응해야 했습니다. 보통은 대통령이 공급 자신감을 보이면 유가가 내려가죠. 투자자들이 안심하니까요. 그날은 달랐습니다. 유가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드레이크 고문님, 발언 이후 브렌트유가 추가로 $2 상승했습니다. 보좌관이 조용히 보고했습니다. 108달러. 숫자가 멈추질 않았죠. 동맹국 반응도 확인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성명도 없고 전화도 없었어요. 완전한 침묵이었죠. 세계 최강 대국의 대통령이 직접 나섰는데 시장도 동맹도 아무도 반응하지 않은 겁니다. 저는 그날 시장이 대통령을 무시하는 걸 처음 봤습니다. 27년간 이 자리를 지키면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이었죠. 힘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석유도 있었고 군사력도 있었고 달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이 통하지 않았어요.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밀러가 아까 하려던 말이 계속 머릿속에 걸려 있었죠. 처리할 수 없는 제품군이 있다. 대체 무슨 뜻이었습니까? 책상 위에 밀러가 보낸 추가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부 지역 항공유 수급 현황이었죠.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공급 차질이 시작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펼쳐봤습니다. 숫자들을 하나씩 따라가다가 멈췄죠. 보고서 중간에 같은 단어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수입처, 공급원, 정제국, 기술 파트너. 항목은 전부 달랐지만 가리키는 곳은 하나였습니다. 한국. 저는 그 단어를 보고 잠시 멈췄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의아했습니다. 불과 1시간 전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원도 없으면서 뭘 믿고 버티냐고 했죠. 저도 속으로 동의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나라 이름이 미국의 공급망 보고서 한가운데 박혀 있었습니다. 문제는 석유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 석유를 공장이 쓸 수 있는 형태로 바꾸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의 중심에 우리가 무시했던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밤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조용하지 않았죠. 이건 우리가 아는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힘이 통하지 않는 위기, 석유가 넘치는데 시장이 무너지는 위기, 그리고 그 한가운데 제가 한 번도 계산에 넣지 않았던 이름이 있었습니다. 한국. 그 이름은 낯설었지만 보고서 위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전날 밤 보고서에서 본 그 단어가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거든요. 한국.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때까지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미국이니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셰일 혁명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2010년대 초반, 미국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셰일 가스, 셰일 오일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에너지 판도가 뒤집어졌죠. 수십 년간 중동 눈치를 봐야 했던 나라가 갑자기 세계 최대 산유국이 된 겁니다. 하루 생산량 1,300만 배럴,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많았습니다. 러시아보다도 많았죠. 그때부터 백악관 안에서는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에게도 에너지를 구걸할 필요가 없다.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니, 믿은 정도가 아니라 확신했죠. 제가 직접 데이터를 분석해서 보고서를 올렸으니까요. 에너지 자립, 이 두 글자가 미국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날 대통령이 그렇게 말한 거였어요. 자원도 없으면서 뭘 믿고 버티냐고.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사무실에 도착해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밤새 들어온 보고서가 12건이었죠. 육아 동향, 해협 상황, 동맹국 반응 전부 훑어봤습니다. 대부분 예상 범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한 건이 눈에 걸렸습니다. 에너지부 서부지역 담당관이 보낸 긴급 보고였죠. 제목이 이랬습니다. 캘리포니아 항공유 공급 차질 현황. 열어봤습니다. 서부지역 주요 공항 항공유 재고가 72시간 분량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일부 국제선 감축 검토 중입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72시간이라니? 보통 공항 항공유 재고는 최소 2주 분량을 유지합니다. 그게 3일치로 줄었다는 건 보충이 안 되고 있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저는 아직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해협이 막혔으니 일시적인 차질이겠거니 했어요. 대체 수송로가 가동되면 금방 해결될 문제라고 봤죠. 오전 10시 정례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밀러가 화면을 띄웠죠. 어제 보고드린 정제 제품 수급 문제, 추가 분석 결과 나왔습니다. 말해보세요. 서부 지역 항공유 수입 구조를 분석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캘리포니아 공항에 들어가는 항공유의 85%가 한 나라에서 옵니다. 어딥니까? 한국입니다. 회의실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국방부 차관 해리슨이 먼저 입을 열었죠. 85%? 한 나라에서? 그게 말이 됩니까? 데이터가 그렇습니다. 데이터가 틀린 것 아닙니까? 한국이 석유가 나는 나라도 아닌데. 해리슨의 반응은 당연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으니까요. 한국은 석유가 한 방울도 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미국에 항공유를 공급한다? 그것도 85%를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숫자였죠. 밀러, 확인 한 번 더 해보세요. 아마 집계 오류일 겁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밀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이미 2번 확인했습니다. 그래도 다시 해보세요. 85%라는 숫자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직접 데이터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밀러의 숫자가 틀렸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거든요. 에너지정보청 자료를 꺼내고 관세청 수입 기록을 대조하고 정유사별 출하 데이터까지 전부 끌어모았습니다. 2시간을 매달렸죠. 결과는 같았습니다. 서부 지역 항공유 수입의 85%, 한국 그리고 미국 전체로 범위를 넓혀봤더니 전체 항공유 수입의 71%가 한국에서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27년간 데이터를 다뤄온 사람입니다. 숫자가 틀리지 않는 한 내 판단도 틀리지 않는다. 이게 제 원칙이었죠. 그런데 그날 저는 처음으로 데이터를 의심했습니다. 이건 현실과 맞지 않는 숫자였으니까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가 믿어왔던 현실과 맞지 않았던 겁니다. 오후 3시 밀러가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드레이크 고문님, 추가 자료 가져왔습니다. 또 뭡니까? 항공유만 문제가 아닙니다. 밀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나프타, 벤젠, 자일렌, 톨루엔, 석유화학 핵심 제품 목록이었죠. 각 항목 옆에 수입 비중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프타 수입 중 한국산 비중 38%, 벤젠 46%, 톨루엔 57%. 숫자를 하나씩 읽어 내려갈수록 저는 의자 등바디에 깊이 기대 앉았습니다. 이게 전부 한국입니까? 그렇습니다. 밀러, 솔직히 말해보세요. 이 데이터를 당신은 믿습니까? 밀러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도 처음엔 못 믿었습니다. 그래서 3번을 확인한 겁니다. 3번 다 같은 결과였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제 대통령이 한 말이 계속 맴돌았죠. 자원도 없으면서 뭘 믿고 버티냐고. 저도 속으로 동의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숫자들이 말하고 있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어요. 자원이 없는 그 나라가 자원이 넘치는 우리나라의 공급망 한가운데 박혀 있었다는 겁니다. 밀러,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말씀하세요. 한국은 원유가 한 방울도 안 나오는 나라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한테 정제 제품을 이만큼 공급합니까? 원유가 없으면 정제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밀러가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한국은 중동에서 원유를 수입해서 자국 정유 시설에서 정제한 뒤 완성된 제품을 전 세계에 수출합니다. 미국 포함해서요. 잠깐, 그러면 중간에 끼어서 가공만 하는 겁니까? 가공만 한다고 하기엔 그 가공 능력이 문제입니다. 한국 정유 시설은 중진류를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하는 기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미국 정유시설은 경진류 중심이라 중진류 처리 능력이 제한적이죠. 쉽게 말해보세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원유는 뽑을 수 있지만 그걸 비행기 연료로 만드는 건 잘 못한다는 뜻입니다. 한국은 그걸 해주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산유국입니다. 하루에 1,300만 배럴을 뽑아냅니다. 전략 비축유만 해도 수억 배럴이 있죠. 셰일 혁명 이후로 우리는 에너지 자립을 달성했다고 자부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석유를 비행기 연료로, 공장 원료로, 화학 제품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우리는 완전하지 않았던 겁니다. 원유를 가진 것과 에너지를 완성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 간극을 메우고 있었던 게 한국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안보보좌관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안보보좌관 직속 부보좌관 제임스 윌콕스였죠. 제 바로 윗선입니다. 국가안보회의 내에서 에너지 안보 이슈가 올라가려면 반드시 윌콕스를 거쳐야 했습니다. 드레이크, 오늘 서부 항공유 보고 봤어. 상황이 어떤가? 좋지 않습니다. 72시간 분량 이하로 떨어졌고 보충 속도가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원유 돌리면 안 돼? 그게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늘 추가 분석을 했는데 보고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말해봐. 서부 항공유 수입의 85%가 한국에서 오고 있습니다. 전체 기준으로는 71%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국, 석유도 안 나오는 나라가? 저도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3번을 확인했죠. 확실한 거야? 확실합니다. 윌콕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레이크, 어제 대통령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지? 자원 없는 나라들 정리하라고 했어. 한국도 그 목록에 있었고.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한테 85%를 의존하고 있다고? 데이터가 그렇습니다. 이거 위에 올리면 곤란해지는데 저도 압니다. 하지만 숨길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캘리포니아 공항 재고가 3일치밖에 안 남았습니다. 곧 항공편 감축이 시작되면 언론에 터집니다. 윌콕스가 다시 한숨을 쉬었죠. 일단 추가 분석 보고서로 정리해서 내일 아침까지 올려. 항공유만 말고 관련 제품군 전체 의존도를 넣어. 내가 보좌관님께 직접 브리핑할 테니까.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책상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죠. 그런데 키보드 위에 올린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써야 합니까? 미국은 한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라고요? 27년간 에너지 자립을 설계해온 사람이 자원도 없는 나라에 우리가 기대고 있었다고 보고서를 올린다고요? 윌콕스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 숫자가 위로 올라가면 곤란해집니다. 어제 대통령이 직접 정리하라고 했던 나라 목록에 한국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보고서를 써 내려갔습니다. 손이 무거웠죠. 27년 만에 처음으로 제 보고서가 두려웠습니다. 밤 11시 사무실 불을 끄지 못한 채 모니터를 봤습니다. 85%, 71%, 46%, 57% 숫자들이 화면 위에서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부족할 수 없는 나라라고 믿었습니다. 석유가 넘치고 기술이 있고 군사력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믿음 아래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았던 균열이 있었습니다. 데이터는 저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정확했어요. 틀린 건 데이터가 아니라 저였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의 이름은 한국이었습니다. 그날 밤 완성한 보고서를 새벽 6시에 윌콕스에게 보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달았죠. 서부 지역 정제 제품 수급 구조 및 외부 의존도 분석. 27년간 수백 건의 보고서를 올렸지만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데 이렇게 오래 걸린 건 처음이었습니다. 30분 만에 윌콕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드레이크, 이 보고서 방금 읽었어. 의견 주세요. 항공유 의존도 숫자는 어제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석유화학 제품군까지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저도 몰랐습니다. 벤젠 46%, 톨루엔 57%. 이거 사실이면 항공유보다 더 심각한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벤젠은 플라스틱, 합성수지, 의약품 원료에 들어갑니다. 톨루엔은 도료, 접착제, 폭약 원료까지 쓰이죠. 군수 물자에도 직결됩니다. 윌콕스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군수 물자까지? 그렇습니다. 톨루엔 없이는 일부 군수 화학 제품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이건 에너지 문제가 아니라 안보 문제잖아. 그래서 보고 드린 겁니다. 윌콕스가 깊은 한숨을 쉬었죠. 보좌관님께 올릴게. 근데 드레이크, 솔직히 말해봐.
이게 일시적인 거야, 구조적인 거야? 저는 대답하기 전에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 질문이 핵심이었거든요. 일시적인 문제라면 해협만 풀리면 됩니다. 하지만 구조적인 문제라면 해협과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취약한 상태였다는 뜻이죠. 아직 단정하기 이릅니다. 추가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 빨리 해. 시간 없어. 전화를 끊고 저는 바로 밀러에게 연락했습니다. 밀러, 오늘 할 일이 생겼습니다. 말씀하세요. 항공유, 나프타, 벤젠, 톨루엔. 이건 어제까지 확인한 겁니다. 오늘은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석유화학 전체 제품군에 대해서 한국 의존도를 전수조사하세요. 전수조사요? 제품군이 수십 개입니다. 압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윗선에서 이게 일시적인 건지 구조적인 건지 묻고 있어요. 답을 내려면 전체 그림이 필요합니다. 밀러가 알겠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직접 자료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에너지정보청 데이터베이스, 상무부 무역통계, 국제에너지기구 보고서까지 한국의 정유산업에 대한 자료를 닥치는 대로 끌어모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의 에너지 산업을 제대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하나씩 드러났죠. 한국의 정유 능력은 하루 약 330만 배럴이었습니다. 이 숫자만 보면 미국의 4분의 1도 안 되죠. 미국이 하루 1,800만 배럴을 처리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한국 정유 산업을 한 번도 주목한 적이 없었습니다. 규모만 보면은 비교 대상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들여다볼수록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핵심은 뭘 처리하느냐였어요. 미국 정유 시설은 대부분 경질유를 처리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셰일 오일이 대표적인 경질유죠. 가볍고 불순물이 적어서 정제하기 쉽습니다. 대신 뽑아낼 수 있는 고부가 가치 제품에 한계가 있어요.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 정유 시설은 중질유, 그러니까 무겁고 불순물이 많은 원유를 처리하는 데 특화돼 있었습니다. 중동에서 들여오는 원유가 대부분 중질유였죠. 한국은 그걸 가져다가 항공유, 나프타, 벤젠, 톨루엔 같은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바꿔내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미국은 좋은 원유를 가지고 기본적인 제품을 만들었고, 한국은 어려운 원유를 가지고 고급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비행기를 띄우려면 아무 기름이나 넣으면 안 됩니다. 항공유는 극도로 정밀한 정제 과정을 거쳐야 하죠. 플라스틱을 만들려면, 반도체 세정제를 만들려면, 의약품 원료를 만들려면 전부 특정한 석유화학 제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제품들은 중질유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것들이었어요. 미국이 아무리 석유를 많이 뽑아내도 그걸 이런 제품으로 바꾸는 능력이 부족하면 소용없는 겁니다. 원유를 가진 것과 에너지를 완성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오후 2시, 밀러가 전수조사 중간 결과를 들고 왔습니다. 드레이크 고문님, 중간 보고입니다. 어디까지 나왔습니까? 주요 석유화학 제품 28개 품목을 분석했습니다. 그중 12개 품목에서 한국 의존도가 30%를 넘습니다. 12개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5개 품목은 50%를 넘겼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품목별로 정리된 표를 훑어봤죠. 파라자일렌 62%. 이건 페트병, 의류 섬유의 핵심 원료입니다. 프로필렌 41%. 자동차 부품, 포장재에 들어가죠. 부타디엔 38%. 합성 고무, 타이어 원료입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한 가지가 명확해졌습니다. 이건 특정 제품 하나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석유화학 공급망 전체에 한국이 깊숙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밀러, 이 구조가 언제부터 이렇게 된 겁니까? 최소 15년 이상 됐습니다. 한국이 정유시설을 대규모로 증설하고 수출 구조로 전환한 게 2000년대 초반이니까요. 15년이요. 그동안 우리는 이걸 한 번도 점검하지 않았습니까? 밀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에너지 안보 리뷰에서 정제 제품 수입 구조는 한 번도 주요 의제로 올라온 적이 없습니다. 원유 공급에만 집중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15년입니다. 15년 동안 우리는 원유를 얼마나 뽑아내느냐에만 매달려 있었던 겁니다. 생산량 기록을 갈아치울 때마다 자축했고 에너지 자립을 선언하며 축배를 들었죠. 그런데 그 석유가 최종 제품이 되는 과정은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그 빈자리를 한국이 채우고 있었어요. 조용히 15년 동안. 밀러, 한 가지만 더 확인합시다.
한국 정유시설을 대체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찾아봤습니다. 인도, 싱가포르, 중국 정유시설이 후보인데 한국만큼의 중지류 전환 효율을 가진 곳은 없습니다. 특히 고순도 항공유와 고부가 석유화학 제품을 동시에 대량 생산할 수 있는 통합시설은 한국이 유일합니다. 유일하다고요? 그렇습니다. 단순히 정유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은 정유, 석유화학, 물류를 하나의 단지 안에 통합해 놓았습니다. 원유가 들어가면 항공유, 화학 원료, 플라스틱 소재가 동시에 나오는 구조입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공장 하나가 전부 다 한다는 겁니까? 공장 하나가 아닙니다. 울산, 여수, 대산 이 세 곳에 세계 최대급 석유화학 복합 단지가 있습니다. 이 세 단지가 연결되어 하나의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밀러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한반도 남동쪽 해안을 따라 점 3개가 찍혀 있었죠. 이 단지들의 연간 처리 능력을 합치면 웬만한 산유국 정유 능력을 넘어섭니다. 그리고 이 시설들은 항구와 직접 연결돼 있어서 생산 즉시 수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으로 바로 보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미국, 일본, 동남아, 유럽까지. 주문이 들어오면 48시간 안에 선적이 시작됩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생각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이건 단순한 수출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원유를 사다가 그걸 세상이 필요로 하는 모든 형태로 바꿔서 공급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정유, 화학, 물류가 하나로 묶인 거대한 변환 장치. 석유가 아닌 나라가 석유 산업의 핵심을 쥐고 있었습니다. 이건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구조였어요. 우리는 석유를 생산했지만 완성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석유가 없었지만 우리가 완성하지 못하는 것을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 윌콕스에게 중간 보고를 올렸습니다. 드레이크, 아까 내가 물었던 거 있잖아. 일시적이야, 구조적이야? 구조적입니다. 확실해? 15년 이상 쌓인 구조입니다. 해협이 열려도 이 의존 관계는 바뀌지 않습니다. 윌콕스가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위기가 아니라 원래부터 이랬다는 거야? 그렇습니다. 다만 원래는 드러나지 않았죠. 공급이 원활할 때는 누구도 공급원을 확인하지 않으니까요. 해협이 막히면서 수면 위로 올라온 겁니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군. 정확합니다. 이거 보좌관님께 올리면 아마 대통령께까지 갈 거야. 그때 뭐라고 설명하지? 어제 자원 없는 나라 정리하라던 분한테.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쉽지 않을 거야. 압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공항 재고가 내일이면 48시간 분량 이하로 떨어집니다. 항공편 감축이 시작되면 언론이 먼저 알아냅니다. 그때 가서 대응하는 것보다 지금 보고하는 게 낫습니다. 윌콕스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기억납니다. 드레이크, 27년 동안 이런 보고서는 처음이야? 처음입니다. 나도 처음이야. 전화가 끊어지고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 야경이 보였습니다. 펜타곤 쪽으로 불빛이 줄지어 있었죠. 저 불빛 하나하나가 전부 에너지로 돌아가는 겁니다. 전기도, 난방도, 교통도. 그리고 그 에너지의 상당 부분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작은 나라의 공장에서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위기를 느꼈습니다. 전날까지는 육아 폭등이 위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해협 봉쇄가 위기라고 봤죠. 하지만 진짜 위기는 그게 아니었어요. 진짜 위기는 우리가 완전하다고 믿었던 시스템이 처음부터 완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산유국입니다. 최강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달러라는 기축통화를 쥐고 있죠. 자원이 넘치고 기술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으로 원유를 뽑아내고 파이프라인을 깔고 저장시설을 짓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정작 그 원유를 세상이 쓸 수 있는 형태로 바꾸는 마지막 단계는 다른 나라에게 맡기고 있었죠. 그 다른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자원이 한 방울도 없는 나라, 우리가 뭘 믿고 버티냐고 했던 나라. 그 나라가 우리 시스템의 마지막 퍼즐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퍼즐이 빠지는 순간 미국이라는 거대한 기계가 멈추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모니터를 끄고 의자에 깊이 기대 앉았습니다. 머릿속에서 같은 생각이 계속 맴돌았죠. 우리는 생산했지만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우리가 완성하지 못하는 것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27년간
그걸 한 번도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이건 통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처음부터 우리가 보지 못했던 문제였습니다. 그로부터 이틀이 지났습니다. 48시간. 보통이라면 아무 일도 아닌 시간이죠. 하지만 그 48시간 동안 세상은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공항에서 왔습니다. 아침 7시 밀러에게서 문자가 왔죠. 짧았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 국제선 12편 결항, 항공유 부족. 저는 그 문자를 보고 잠시 멈췄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거든요. 사무실에 도착하니 이미 보고가 쌓여 있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만이 아니었어요. 샌프란시스코 8편 결항, 시애틀 5편 결항, 포틀랜드 3편 결항, 서부 주요 공항에서 동시에 항공편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밀러가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드레이크 고문님, 상황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서부 지역 항공유 재고가 36시간 분량까지 떨어졌습니다. 이틀 전에 72시간이었으니까 절반이 날아간 겁니다. 보충 속도가 소비 속도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 정유사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풀가동 중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설은 경질유 중심이라 고순도 항공유 생산에 한계가 있습니다. 생산량을 아무리 늘려도 수요의 40%밖에 못 채웁니다. 나머지 60%는요? 원래 한국에서 들어오던 물량입니다. 지금은 들어오지 않고 있죠. 저는 이 말을 짚었습니다.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을 돌렸죠. 36시간 재고의 보충 속도가 소비의 3분의 1이면 사흘 안에 서부 공항 절반이 멈춥니다. 일주일이면 동부까지 영향이 갑니다. 항공사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가 서부발 아시아 노선 전체를 감축 검토 중이고 델타는 국내선 일부를 통합 운항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아직 공식 입장이 없지만 내부적으로 비상 계획을 가동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승객들은요, 공항 현장이 난립니다. 결항 안내판 앞에 사람들이 몰려있고 대체편 예약이 폭주하고 있죠. 동부 출발편으로 우회하려는 수요가 쏠리면서 동부 공항도 포화 상태입니다. 비행기가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보고서 속 숫자가 아니었어요. 실제로 사람들의 일상이 끊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공유만이 아니었습니다. 오전 10시 상무부에서 긴급 보고가 넘어왔습니다. 물류 관련이었죠. 서부 항만 연료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컨테이너선 입출항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항, 롱비치 항 기준으로 평균 지연 시간이 18시간을 넘겼습니다. 밀러가 설명을 이었습니다. 컨테이너선이 밀리면 하역이 밀립니다. 하역이 밀리면 트럭 배차가 밀리죠. 트럭 배차가 밀리면 물류 창고에 물건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물건이 안 움직인다는 겁니까? 안 움직이는 게 아니라 느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틀만 더 지속되면 체감이 시작됩니다. 어떤 체감입니까? 마트 진열대가 비기 시작합니다. 저는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마트 진열대. 그건 일반 시민들이 바로 눈으로 보는 겁니다. 유가가 $10 오르는 건 뉴스에서 보고 넘길 수 있지만 동네 마트에 물건이 없으면 패닉이 시작되죠. 배송비는 어떻습니까? 이미 폭등하고 있습니다. 주요 택배 업체들이 연료 할증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서부 지역 기준 배송비가 30% 이상 올랐고 일부 업체는 배송 자체를 지연시키고 있죠. 글로벌 기업들은요? 아마존이 서부 지역 당일 배송을 중단했습니다. 월마트는 물류센터 운영 시간을 조정하고 있고 코스트코는 일부 품목의 구매 수량 제한을 걸었습니다. 아마존이 당일 배송을 중단했다. 이 한 문장이 가진 무게를 아시겠습니까? 미국인들에게 아마존 당일 배송은 수돗물이나 전기처럼 당연한 겁니다. 그게 멈췄다는 건 일상의 기반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뜻이었죠. 오전 11시 윌콕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드레이크, 지금 뉴스 봤어? 아직 못 봤습니다. 켜봐. 지금 모니터를 켰습니다. 케이블 뉴스 세 채널이 전부 같은 화면을 보여주고 있었죠. 로스앤젤레스 공항 결항 안내판, 줄지어 선 승객들, 그리고 하단 자막, 서부 공항 항공유 부족 사태, 국제선 대규모 결항. 언론에 터졌어. 아직 원인 분석은 안 나왔지만 시간 문제야. 알겠습니다. 보좌관님이 오늘 오후에 브리핑 요청하셨어. 에너지부, 국방부, 상무부 합동이야. 자료 준비해. 전화를 끊고 저는 바로
자료 정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정리하면서 점점 더 불안해지는 게 있었어요. 이건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후 1시, 국제에너지기구에서 긴급 보고서가 날아왔습니다. 전 세계 석유화학 제품 수급 현황이었죠. 읽어보니까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일본, 항공유 수입의 67%가 한국산이었습니다. 나리타 하네다 공항에서 국제선 감축이 시작됐다는 보고가 들어왔죠. 허유, 항공유 수입의 52%가 한국산이었습니다. 시드니 공항에서 장거리 노선 결항이 발생했습니다. 동남아, 싱가포르 창이 공항, 태국 수완나품 공항 역시 항공유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세계가 동시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항공유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한국에서 나가는 석유화학 제품이 전부 막히면서 플라스틱 원료, 합성 섬유 원료, 합성 고무 원료 공급이 전 세계적으로 차질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자동차 부품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독일 폭스바겐이 일부 라인 가동을 중단했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이유는 범퍼와 내장재에 쓰이는 프로필렌 공급 부족이었죠. 한국산 프로필렌이었습니다. 중국에서도 비슷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석유화학 원료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일부 전자제품 조립 공장이 원료 대기 상태에 들어갔죠. 밀러가 이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이건 한국이 수출을 멈춘 게 아닙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한국으로 들어가는 원유가 줄었고, 그래서 한국 정유시설 가동률이 떨어진 겁니다. 한국도 피해자예요. 한국도 원유 수입국이니까요. 그렇죠. 한국은 원유 수입의 7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합니다. 해협이 막히면 한국도 원유가 부족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가동률이 떨어지니까 전 세계가 흔들린다? 그게 핵심입니다. 한국은 원유를 받아서 전 세계가 쓰는 제품으로 바꿔주는 중간 허브였으니까요. 그 허브가 느려지니까 최종 소비국 전체가 타격을 받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위기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가 전 세계로 퍼진 경로는 원유가 아니었어요.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변환 장치가 느려지면서 그 장치에 연결된 모든 나라가 동시에 멈추기 시작한 겁니다. 오후 3시 합동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안보보좌관 직속 회의실이었죠. 윌콕스가 주재했고 에너지부, 국방부, 상무부, 실무진이 전부 모였습니다. 제가 먼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서부공항 항공유 재고 36시간 불량, 이틀 안에 추가 결항 불가피합니다. 서부 항만 물류 지연 18시간 이상, 소비자의 공급 차질이 이번 주 내로 체감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해리슨 국방부 차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드레이크, 톨루엔 문제는 어떻게 됐나? 현재 톨루엔 비축분으로 약 4주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충이 안 되면 그 이후 군수 생산에 차질이 생깁니다. 4주? 해협 봉쇄가 4주 안에 풀릴 거라는 보장이 있나? 없습니다. 해리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상무부 차관보 니콜슨이 나섰죠. 물류 쪽도 심각합니다. 서부 항만 지연이 계속되면 소매 업체들이 재고 확보에 나설 겁니다. 그러면 공급 부족이 아닌데도 사재기가 발생하죠. 2020년 화장지 대란 기억하시죠? 같은 패턴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재기까지요? 소비자 심리가 한번 흔들리면 통제가 안 됩니다. 마트 진열대 하나가 비면 옆 진열대도 비기 시작하죠.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다들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었지만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윌콕스가 정리했습니다. 정리하면 항공유 부족으로 항공편이 줄고 있고 물류가 느려지면서 소비자의 공급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고 군수 원료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 이게 지금 상황이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의 공통 원인이 한국 정유시설 가동률 저하다? 정확합니다. 해결 방안은 밀러가 나섰습니다. 당이 대안을 찾아봤습니다. 싱가포르, 인도, 대만 정유시설에서 긴급 물량을 확보하는 방안입니다. 가능합니까? 양은 확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국산 대비 품질이 떨어지고 가격이 40% 이상 높습니다. 그리고 납기가 최소 2주 걸립니다. 2주면 너무 늦어. 그래서 문제입니다. 해리슨이 한마디 했습니다. 한국에 직접 요청하면 안 됩니까? 비축분이라도 풀어달라고. 밀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도 원유 수입이 줄어서 자국 수요 충당도 빠듯한 상황입니다.
여유 물량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불안도 아니었어요. 일종의 무력감이었죠. 27년간 저는 위기를 설계하고 대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나리오를 짜고 매뉴얼을 만들고 상황이 터지면 72시간 안에 통제하는 게 제 일이었죠.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매뉴얼이 통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건 제가 설계한 적 없는 위기였으니까요. 제 시나리오에는 원유 공급 차질만 있었습니다. 정제 제품 의존 구조는 한 번도 넣어본 적이 없었죠. 한국이라는 변수를 한 번도 계산에 넣지 않았으니까요. 매뉴얼이 없는 위기, 시나리오 밖의 상황, 이건 제가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와서 모니터를 켰습니다. 뉴스 채널마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서부 공항 추가 결항, 연료 부족 장기화 우려, 주요 택배업체 배송 지연 안내, 소비자 불만 폭주, 월마트, 코스트코 일부 매장 생필품 구매 수량 제한. 이건 보고서 속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비행기가 멈추고 택배가 늦어지고 마트 선반이 비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일상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민들은 아직 원인을 몰랐습니다. 뉴스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이라고만 하고 있었죠. 그 뒤에 한국이라는 이름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모르고 있었어요.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 석유가 한 방울도 나지 않는 작은 나라가 있다는 걸. 저녁 8시, 집에 가지 않고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불빛이 보였죠. 저 불빛 하나하나가 전부 에너지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의 상당 부분이 지금 흔들리고 있었어요. 윌콕스에게서 마지막 전화가 왔습니다. 드레이크 보좌관님이 내일 아침에 대통령께 보고하겠다고 하셨어. 내용이 뭡니까? 항공유 사태 현황과 원인 분석, 그리고 한국 의존 구조 설명. 대통령이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윌콕스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느껴졌죠. 이틀 전에 자원도 없는 나라 정리하라고 하신 분이야. 쉽지 않겠지. 그래도 알려야 해. 알겠습니다. 드레이크, 한 가지만 물을게. 이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어?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죠. 나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화를 끊고 저는 의자에 깊이 기대 앉았습니다. 무너지는 건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유가 차트가 아니었어요. 무너지고 있는 건 우리의 일상이었습니다. 비행기가 뜨고 택배가 오고 마트에 물건이 있는 그 당연한 일상. 그게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 당연한 일상이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제야 알게 된 겁니다. 세계는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폭발도 없이, 전쟁도 없이, 그냥 공급이 멈추면서 조용히. 우리는 이미 늦었습니다. 붕괴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으니까요. 브리핑이 끝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윌콕스에게서 전화가 왔죠. 드레이크 보좌관님께 보고 끝났어. 반응이 어땠습니까? 예상대로야. 처음엔 숫자를 못 믿으셨어. 85%라는 말에 보고서를 다시 확인하라고 하셨지. 그 다음은요? 국방부 톨로엔 이야기 나오니까 표정이 바뀌셨어. 그리고 한마디 하셨어. 뭐라고요? 직접 확인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직접 확인이라면 설마 한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래. 보좌관님 의견은 이래. 보고서만으로는 판단이 안 된다. 우리 눈으로 봐야 한다. 드레이크, 네가 가.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 저는 반쯤 당황했습니다. 27년간 에너지 안보를 다뤘지만 제 전장은 항상 워싱턴이었거든요. 상황실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보고서를 쓰고 전화로 지시하는 게 제 일이었죠. 현장에 직접 가본 적은 중동 유전 시찰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이라니. 출발은 언제입니까? 내일이야. 군용기 편이 잡혀 있어. 앤드루스 공군 기지에서 오산까지 직항이야. 수행원은요? 밀러 데려가. 기술 분석이 필요할 거야. 그리고 국방부에서 한 명 붙여줄 거야. 해리슨 차관이 직접 지정한 군수물자 전문관이래.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잠시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은 평소와 다를 게 없었어요. 차들이 달리고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건물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온함이 얼마나 얇은 바닥 위에 서 있는지를 이제 저는 알고 있었죠. 저녁에 밀러에게 연락했습니다. 밀러 내일 한국 갑니다. 한국이요? 직접요? 윗선 결정입니다.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밀러도 잠깐 침묵했습니다.
드레이크 고문님, 한국에 가시면 아마 놀라실 겁니다. 왜요? 저는 데이터로만 봤지만 그 데이터 뒤에 있는 실물이 어떤 규모인지 감이 오거든요. 직접 보시면 다를 겁니다. 밀러가 무슨 뜻으로 그 말을 했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됐죠. 다음 날 새벽 5시 앤드루스 공군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군용기 안에는 밀러와 국방부 군수 전문관 토마스 리가 이미 타고 있었죠. 토마스는 40대 초반의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악수를 하면서 한마디 했어요. 해리슨 차관님이 특별히 부탁하셨습니다. 톨루엔 공급 구조를 현장에서 확인하라고요? 알겠습니다. 이륙 후 저는 좌석에 앉아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비행 시간이 14시간이었죠. 그 시간을 그냥 보낼 수 없었습니다. 한국 정유 산업 자료를 다시 한번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비행기 안에서도 위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륙한 지 2시간 만에 밀러의 태블릿에 보고가 들어왔죠. 드레이크 고문님, 로스앤젤레스 공항 추가 결항 20편입니다. 어제보다 배로 늘었습니다. 국내선까지 영향이 간 겁니까? 그렇습니다. 국제선은 이미 절반 이하로 줄었고 이제 국내선까지 감축이 시작됐습니다. 3시간 뒤 또 보고가 왔습니다. 유럽 쪽 상황입니다. 루프트한자가 아시아 노선 전체를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항공유 확보 불가 사유입니다. 루프트한자가 아시아 노선을 멈췄습니다. 독일 최대 항공사가요? 이건 캘리포니아 공항 몇 편 결항하는 것과 차원이 다른 이야기였죠. 5시간째, 이번엔 토마스가 국방부 라인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드레이크 고문님, 국방부 소식입니다. 군수사령부가 톨루엔 비축분 사용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비축분을 쓰겠다고요? 벌써요? 민간 공급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비축분 외에는 조달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구름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죠. 태평양이었습니다. 이 구름 아래로 수천 대의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수만 척의 배가 움직이고 수억 명의 사람들이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상이 지금 하나씩 멈추고 있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보고를 받을 때마다 저는 점점 더 조급해졌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워싱턴에 앉아서 데이터만 보고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직접 봐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그곳을 14시간 뒤 군용기가 오산 공군 기지에 착륙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후 3시였죠. 기지에서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배차한 차량이라고 했어요. 우리를 울산으로 데려갈 예정이었습니다. 차에 오르자마자 밀러가 태블릿을 열었습니다. 울산까지 약 4시간입니다. 도착하면 SK에너지 울산 콤플렉스로 직행합니다. 한국 쪽 협조는 됐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현장 방문을 허가했습니다. 안내 인력도 배치돼 있다고 합니다. 차가 기지를 빠져나와 고속도로에 올랐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죠. 처음 본 한국 풍경이었습니다. 산이 많았어요. 도로 양쪽으로 산들이 겹겹이 이어져 있었죠. 그 사이사이에 도시가 있었습니다. 건물들이 빼곡했고 도로는 깨끗했고 차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첫인상은 작다였습니다. 미국에서 4시간을 달리면 주 하나를 횡단하기도 어려운데 여기서는 나라의 상당 부분을 가로지를 수 있었으니까요. 이 작은 땅에서 세계 공급망의 핵심을 쥐고 있다고 아직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4시간 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울산에 가까워지면서 풍경이 바뀌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도시 불빛인가 했어요. 그런데 가까이 갈수록 그게 도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굴뚝이었습니다. 수십 개의 굴뚝에서 불꽃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파이프라인이 거미줄처럼 연결돼 있었고 저장 탱크가 줄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야간 조명이 시설 전체를 비추고 있었죠. 마치 도시 하나가 통째로 빛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게 울산 콤플렉스입니까? 밀러에게 물었습니다. 네, 저게 SK에너지 울산 단지입니다. 세계 3번째 규모의 단일 정유시설이죠.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데이터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일일 처리 능력, 생산 품목, 수출 규모. 숫자는 전부 머릿속에 있었죠. 하지만 숫자와 실물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건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차가 단지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규모가 더 확실해졌죠. 도로 양쪽으로 거대한 증류탑이 솟아 있었고 파이프라인이 사방으로 뻗어 있었습니다. 탱크로리가 줄지어 움직이고 있었고 어디선가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건
이 모든 게 밤에도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24시간 쉬지 않고 안내를 맡은 한국 측 담당자가 채서 내리며 인사했습니다. 이름은 박정호였죠.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과 과장이었습니다. 40 초반쯤 돼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사람이었어요. 오셨습니까?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바로 시설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장비 착용하시고 따라오시죠. 헬멧과 안전조끼를 받아 입고 걸었습니다. 단지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기계가 돌아가면서 뿜어내는 열이었죠. 겨울이었는데도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중앙통제실에 들어갔습니다. 벽면 전체가 모니터였어요. 수백 개의 수치가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온도, 압력, 유량, 품질 지표 전부 자동으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이 통제실 하나에서 단지 전체를 관리합니까? 박정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유 입하부터 정제, 분리, 화학 공정, 최종 제품 출하까지 전 과정이 이 시스템 하나로 연결돼 있습니다. 밀러가 모니터를 유심히 보며 물었죠. 실시간 품질 관리가 전 공정에 걸쳐 있는 겁니까? 네. 품질 편차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공정이 조정됩니다. 사람이 개입하기 전에 시스템이 먼저 반응하는 구조입니다. 밀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표정이 전부를 말하고 있었죠. 이건 우리가 생각했던 수준이 아니라는 표정이었습니다. 통제실을 나와서 정유시설 핵심부로 이동했습니다. 증류탑이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 있었죠. 꼭대기에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 증류탑 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가장 큰 것이 90m입니다. 90m. 30층 건물 높이였죠. 그게 한 줄에 10개씩 여러 줄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석유화학 공정구역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나프타가 에틸렌, 프로필렌, 벤젠, 톨루엔으로 분해되는 거였죠. 토마스가 박정회에게 물었습니다. 이 시설에서 톨루엔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연간 약 50만 톤입니다. 그중 수출 비중은요? 약 70%가 수출됩니다. 미국, 일본, 유럽이 주요 시장이죠. 토마스가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입을 꾹 다물고 있었지만 눈이 말하고 있었죠. 이건 심각하다고. 마지막으로 항구 시설을 봤습니다. 단지에서 바로 연결되는 전용 부두였죠. 대형 유조선 2척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파이프라인이 공장에서 직접 부두까지 연결돼 있었어요. 생산이 끝나면 저장 없이 바로 선적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생산에서 선적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정상 가동 시 48시간 이내입니다. 48시간? 원유가 들어와서 항공유가 되고 벤젠이 되고 톨루엔이 되어 배에 실리기까지 이틀이면 된다는 겁니다. 저는 부두에 서서 단지 전체를 바라봤습니다. 밤이었지만 대낮처럼 밝았습니다. 수천 개의 불빛이 시설 전체를 비추고 있었죠. 기계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열기가 바닷바람에 섞여 불어왔습니다. 이건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수준이었어요. 제가 알던 산업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텍사스 정유 시설을 수십 번 가봤지만 이런 건 본 적이 없었죠. 정유, 화학, 물류가 하나의 동선 안에서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시스템. 원유가 들어가면 세상이 필요로 하는 모든 형태의 제품이 쏟아져 나오는 거대한 변환 장치. 그리고 이게 울산 하나였습니다. 여수와 대산에도 비슷한 규모의 단지가 있었죠. 밀러가 옆에 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드레이크 고문님, 이제 아시겠습니까? 뭘 말입니까? 데이터로 85%라고 보고 드렸을 때 고문님은 숫자가 틀렸다고 하셨죠. 여기 직접 오시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85%가 아니라 100%를 의존해도 이상하지 않을 시설이었습니다. 이 규모, 이 정밀도, 이 속도를 가진 곳이 세계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27년간 에너지 산업을 봐왔지만 이런 시스템은 처음이었습니다. 토마스도 조용히 한마디 했죠. 이건 공장이 아니라 요새 같습니다. 요새. 그 표현이 이상하게 정확했습니다. 저는 부두 끝에 서서 바다를 봤습니다. 검은 바다 위로 유조선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 배들이 여기서 실은 제품을 세계 각지로 나르고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일본으로, 유럽으로. 그리고 머릿속에 하나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습니까? 석유가 한 방울도 안 나오는 나라가 왜 이런 시설을 만들었습니까? 원유를 사다가 가공해서 수출하는 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규모였습니다. 이건 수익을 위한 투자가 아니었어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그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이 나라는 이렇게까지 만들었습니까? 그 답은 다음 날 아침에 듣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처음 든 생각은 어젯밤이 꿈이었나 하는 거였습니다. 호텔 창문 너머로 울산 시내가 보였죠. 평범한 도시였습니다. 아파트가 줄지어 있고 차들이 달리고 사람들이 출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고개를 돌리니까 보였습니다. 도시 끝자락에 걸쳐 있는 거대한 불빛 덩어리. 어젯밤에 본 그 단지가 아침에도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죠. 밤새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아침 8시, 로비에서 밀러와 토마스를 만났습니다. 박정호 과장도 이미 와 있었죠. 오늘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오전에 석유화학 공정 심층 견학이 잡혀 있습니다. 어제는 전체 구조를 보셨고, 오늘은 핵심 공정을 더 자세히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현장 엔지니어와의 면담도 준비돼 있습니다. 엔지니어 면담이요? 네. 이 단지를 30년 넘게 운영해온 수석 엔지니어입니다. 초기 설계부터 참여한 분이죠. 차를 타고 단지로 향했습니다. 어젯밤에는 어둠 속에서 불빛으로만 봤던 시설이 낮에 보니까 또 달랐습니다. 규모가 더 확실하게 눈에 들어왔어요. 증류탑들이 하늘을 찌르고 파이프라인이 지평선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죠. 오전 일정은 석유화학 핵심 공정 견학이었습니다. 나프타 크래커, 그러니까 나프타를 분해해서 에틸렌, 프로필렌, 벤젠, 톨루엔을 만들어내는 시설이었죠. 현장 담당자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크래커 한 기의 연간 처리 능력이 150만 톤입니다. 이 단지에 이런 크래커가 4기 있습니다. 밀러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연간 600만 톤이면 이 단지 하나가 동남아 전체 나프타 크래커 용량과 맞먹는 수준인데요. 그렇습니다. 토마스가 톨루엔 생산 라인을 유심히 봤습니다. 거대한 반응기가 줄지어 있었고 파이프라인을 통해 제품이 자동으로 저장 탱크로 이동하고 있었죠. 이 라인에서 나온 톨루엔이 직접 수출됩니까? 네. 품질 검사를 거쳐서 바로 부두로 넘어갑니다. 중간 저장 기간이 거의 없습니다. 품질 편차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전 공정 실시간 모니터링입니다. 편차가 기준치를 넘으면 라인이 자동 정지됩니다. 토마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탄이 아니라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죠. 견학이 끝나고 단지 내 회의실로 이동했습니다. 엔지니어 면담 시간이었죠.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예순이 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머리가 반백이었고 손이 컸습니다. 작업복 위에 안전조끼를 걸치고 있었죠. 이름은 김태수. 이 단지의 수석 엔지니어였습니다. 박정호가 소개를 해줬습니다. 김태수 수석 엔지니어님입니다. 1987년에 이 단지에 입사하셔서 37년째 근무하고 계십니다. 초기 증설 공사부터 참여하신 분이죠. 37년. 이 공장과 함께 늙은 사람이었습니다. 악수를 했습니다. 손이 거칠었어요. 사무실에 앉아서 보고서를 쓰는 손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기계를 만지고 파이프를 조이고 현장을 뛴 손이었죠. 자리에 앉았습니다. 통역이 배치돼 있었지만 김태수 수석은 영어를 할 줄 알았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었죠.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김 수석님, 이 시설의 설계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김태수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깊었어요. 잠시 생각을 하더니 입을 열었죠. 설계 목적이라. 무슨 뜻으로 물으시는 겁니까? 이 규모의 시설을 왜 만들었느냐는 겁니다. 석유가 나지 않는 나라에서 세계 최대급 정유화학 단지를 짓는 건 보통 결정이 아닙니다. 수익성 때문이었습니까? 수출 전략이었습니까? 김태수가 잠깐 웃었습니다. 쓴 웃음이었죠. 수익성이요? 네. 돈을 벌기 위해서였냐고 물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김태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천히, 분명하게. 아닙니다. 그러면 뭡니까? 김태수가 창밖을 봤습니다. 회의실 창문 너머로 증류탑들이 보였죠. 불꽃이 타오르고 파이프라인이 뻗어 있고 기계가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김태수가 다시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이 공장은 돈을 벌기 위해 세운 게 아닙니다. 저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석유가 한 방울도 나지 않습니다. 가스도 없고 석탄도 거의 없죠. 에너지 자원이 전혀 없는 나라입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에너지를 수입해야 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것만이 아닙니다. 자원이 없다는 건 다른 나라가 마음만 먹으면 우리를 멈출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석유를 안 팔면 우리 공장이 멈추고 가스를 안 보내면 우리 난방이 꺼지죠. 우리는 항상 그 공포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김태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더 무겁게 들렸죠. 우리 아버지 세대가 이 나라를 세울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남은 건 폐허뿐이었죠. 먹을 것도 없었고 입을 것도 없었고 뗄감도 없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원조를 받아야 겨우 살았습니다. 저는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 세대가 결심한 겁니다.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다시는 남의 손에 우리 운명을 맡기지 않겠다고. 자원이 없으면 기술을 만들자. 기술로 자원을 이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 그래서 이 공장을 세운 겁니다. 김태수가 창밖에 증류탑을 가리켰습니다. 저 시설 하나하나가 전부 그 결심의 결과입니다. 원유가 없으니까 남의 원유를 가져다가 세상에서 가장 정밀하게 가공해서 되파는 구조를 만든 겁니다. 그것도 아무도 대체할 수 없을 만큼 잘해서 강대국들이 우리 기술 없이는 단 하루도 비행기를 띄우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저는 숨을 쉬는 것도 잊었습니다. 이 공장은 수출 기지가 아닙니다. 무역 도구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 부모 세대가 두 번 다시 남의 손에 운명을 맡기지 않겠다고 피땀 흘려 세운 생존 요새입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통역도 멈춰 있었고 밀러도 토마스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박정호 과장이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27년간 에너지 전쟁을 설계해 왔습니다. 자원이 곧 힘이라고 믿었죠. 석유를 가진 나라가 이기고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지배한다고 확신했습니다. 제 아버지도 군인이었고 냉전 시대를 거치면서 강한 나라만이 살아남는다는 가치관을 물려받았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강해서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만든 거였어요. 자원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원이 없었기 때문에 만든 겁니다. 선택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선택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지금 미국의 비행기를 띄우고 유럽의 공장을 돌리고 전 세계 물류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김태수를 바라봤습니다. 37년간 이 공장을 지켜온 사람, 거친 손으로 기계를 만져온 사람, 이 사람의 아버지 세대가 폐허 위에서 결심했고 이 사람의 세대가 그 결심을 실현했습니다. 김수성님, 겨우 목소리를 꺼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가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밀러가 옆에 왔죠. 드레이크 고문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뒤집어지고 있었거든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효율적인 가공국, 자원이 없는 나라, 미국 없으면 안 되는 나라, 대통령이 뭘 믿고 버티냐고 했을 때 저도 속으로 동의했었죠. 그런데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어요. 미국이 없으면 안 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없이는 안 되는 나라를 한국이 만들어 놓은 거였습니다. 미국이 한국 없이 비행기를 띄울 수 없는 구조를 한국이 만든 겁니다. 그것도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힘이 없었기 때문에, 자원이 넘쳐서가 아니라 한 방울도 없었기 때문에, 선택지가 많아서가 아니라 살아남는 길이 그것뿐이었기 때문에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단지의 열기가 바람에 실려왔죠. 기계 소리가 귀를 채웠고 증류탑 꼭대기에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37년 전, 아니 그 이전부터 시작된 거였습니다. 전쟁 이후 폐허 위에서 결심한 사람들이 세대를 이어가며 만들어낸 결과물.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단지를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강해서 살아남은 줄 알았습니다. 자원이 있으니까, 군사력이 있으니까, 달러가 있으니까 세계를 지배한다고 믿었죠. 하지만 그들은 달랐습니다. 아무것도 없었기에 스스로 만들어서 살아남은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든 것이 이제 세계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없었습니다. 그 차이가 이 모든 것을 만들었습니다. 토마스가 옆에 와서 조용히 말했죠. 드레이크 고문님, 아까 제가 요새 같다고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기억합니다. 요새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진짜 요새였습니다. 무기가 아니라 기술로 세운 요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한마디를 되뇌었죠. 나는 틀렸다. 그날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울산을 떠난 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는 4시간 동안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밀러도 토마스도 말을 걸지 않았죠. 차 안이 무거웠습니다. 각자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저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고속도로 양옆으로 도시들이 스쳐 지나갔죠. 밤이었지만 어디든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공장 불빛, 아파트 불빛, 도로 위 자동차 불빛. 이 작은 나라가 밤에도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어요. 올라오는 길에 여수산업 단지 옆을 지나갔습니다. 울산과 비슷한 풍경이었죠. 증류탑, 파이프라인, 저장 탱크, 야간 조명 아래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산 단지는 서해안 쪽에 있다고 밀러가 말했죠. 세 개의 단지, 울산, 여수, 대산, 이 세 곳이 연결되어 하나의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한반도 남쪽 해안을 따라 거대한 변환 장치가 놓여 있는 거였어요. 서울 호텔에 도착한 건 밤 11시였습니다. 밀러와 토마스에게 내일 아침 7시에 로비에서 보자고 하고 방에 들어갔죠. 샤워를 하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죠. 윌콕스에게 보낼 현장 보고서를 써야 했습니다. 그런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써야 합니까? 한국정유시설을 확인했습니다. 예상보다 규모가 큽니다. 이렇게 쓰면 됩니까? 이건 규모의 문제가 아니었는데. 한국의 기술 수준이 높습니다. 이렇게 쓸까요? 이건 기술의 문제도 아니었는데. 김태수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이 공장은 돈을 벌기 위해 세운 게 아닙니다. 2번 다시 남의 손에 운명을 맡기지 않겠다고 세운 생존 요새입니다. 저는 27년간 에너지 안보 보고서를 써왔습니다. 수백 건의 보고서에서 저는 항상 같은 프레임을 썼죠. 자원, 군사력, 경제력.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국가의 에너지 안보 역량을 평가했습니다. 그 프레임으로는 한국이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자원이 없습니다. 군사력으로 에너지를 확보하는 나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세계 에너지 공급망의 가장 중요한 단계를 쥐고 있었어요. 제 프레임 자체가 틀렸던 겁니다. 한참을 앉아 있다가 밀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밤 12시가 넘었지만 밀러도 잠들지 않았더군요. 밀러,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한국처럼 자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출발해서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이 된 나라가 또 있습니까? 밀러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싱가포르가 비슷한 모델이긴 합니다. 하지만 싱가포르는 금융과 물류 허브에 가깝죠. 제조업 기반으로 공급망 핵심이 된 건 아닙니다. 일본은요? 일본은 자동차와 전자 분야에서 강하지만 석유화학 정제 분야에서 글로벌 공급 허브 역할을 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일본도 한국에서 정제 제품을 수입하는 쪽이죠. 독일은 제조업 강국이지만 에너지 자원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석탄도 있었고 러시아 가스 파이프라인도 있었죠. 그리고 독일 제조업의 핵심은 기계와 자동차이지 에너지 변환이 아닙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면 한국이 유일합니까? 밀러가 분명하게 대답했죠. 제가 아는 한 유일합니다. 에너지 자원이 전무한 상태에서 출발해서 제조업만으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핵심 노드가 된 나라는 역사상 한국이 유일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유일하다. 역사상 유일한 사례. 이 사실이 가진 무게를 아시겠습니까? 저는 27년간 에너지 역사를 분석해왔습니다. 사우디가 석유로 부국이 된 것, 러시아가 가스로 유럽을 압박한 것, 미국이 셰일 혁명으로 에너지 독립을 이룬 것, 전부 자원을 기반으로 한 이야기였죠. 한국은 자원이 없었습니다. 제로였어요. 그런데 기술과 시스템만으로 자원을 가진 나라들보다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겁니다. 원유를 뽑아내는 것보다 원유를 바꾸는 것이 더 핵심적이라는 걸 증명해버린 거죠. 이건 산업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국가 전략의 문제였어요. 아니, 전략이라는 말로도 부족합니다. 이건 하나의 국가가 생존을 위해 자기 자신을 재설계한 사례였습니다. 새벽 2시, 저는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손이 멈추지 않았죠. 제목은 이렇게 달았습니다. 미국 에너지 공급망 구조적 취약성 및 한국 의존도 평가 보고서.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이지만 에너지 완성 과정에서 구조적 취약성을 보유하고 있다. 이 취약성의 핵심은 한국에 대한 정제 제품 의존이다. 이 문장을 쓰는데 3분이 걸렸습니다. 27년 만에 처음으로 쓰는 단어가 2개 있었거든요. 취약성과 의존. 보고서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의 석유화학 통합 시스템은 현재 세계 어디에서도 대체할 수 없는 구조다. 울산, 여수,
대산 3개 단지를 중심으로 한 정유, 석유화학, 물류통합체계는 단순한 산업시설이 아닌 국가 단위의 전략적 설계물이다. 다음 단락을 쓸 때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김태수의 말을 떠올렸죠. 그의 말을 그대로 쓸 수는 없었지만 그 말이 담고 있던 본질은 넣어야 했습니다. 한국의 에너지 산업은 수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발전한 것이 아니다. 에너지 자원이 전무한 국가가 생존을 위해 선택한 전략적 결정의 산물이다. 이 점에서 한국의 모델은 기존 에너지 안보 분석 프레임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특이 사례다. 특이 사례. 이 단어를 쓰면서 저는 자조적인 웃음이 나왔습니다. 27년간 전 세계 에너지 구조를 분석해온 사람이 가장 중요한 변수를 한 번도 계산에 넣지 않았으니까요. 보고서의 핵심 결론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 미국의 에너지 자립은 불완전하다. 원유 생산에서는 자립했으나 정제 제품 공급에서는 한국에 구조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둘째, 이 의존은 일시적이 아닌 구조적 문제다. 15년 이상 고착화된 공급 구조이며 단기적 대체가 불가능하다. 셋째, 한국은 미국 에너지 안보의 필수 요소다. 선택적 파트너가 아닌 전략적 필수 국가로 재분류해야 한다. 세 번째 결론을 쓸 때 저는 오래 망설였습니다. 필수라는 단어를 쓰는 게 두려웠거든요. 미국이 다른 나라를 필수라고 인정하는 건 의존을 인정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의존을 인정하는 건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부정할 수 없었어요. 저는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결론 한국은 미국 에너지 공급망에서 대체 불가능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구조는 인정하고 관리해야 할 현실이다. 새벽 4시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총 18페이지.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보고서였죠. 윌콕스에게 보내기 전에 저는 한 번 더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봤습니다. 읽으면서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분한 것도 아니고 슬픈 것도 아니고 일종의 경외감이었습니다. 이 보고서에 담긴 건 미국의 약점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본질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출발해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만들어낸 나라. 자원이 아니라 기술로, 군사력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힘이 아니라 의지로 강대국의 정의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 강대국을 자원과 군사력으로 정의해왔습니다. 석유가 있으면 강하고 군대가 있으면 지배한다고 믿었죠. 미국이 세계의 중심인 이유도 그 2가지 때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제가 본 건 완전히 다른 종류의 힘이었습니다. 자원을 소유하는 힘이 아니라 자원을 변환하는 힘. 군사력으로 위협하는 힘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세계를 연결하는 힘. 한국이 가진 건 그런 힘이었어요. 그리고 그 힘은 어디서 왔습니까? 풍요에서 온 게 아닙니다. 결핍에서 왔습니다.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만들어야 했던 겁니다.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선택지를 만든 거였죠. 우리는 생산했습니다. 그들은 완성했습니다. 우리는 자원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자원이 아니라 구조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강대국의 기준은 이미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만 몰랐던 겁니다. 아침 7시 로비에서 밀러와 토마스를 만났습니다. 보고서 완성했습니다. 윌콕스 부보좌관님께 발송했어요. 밀러가 고개를 끄덕였죠. 어떻게 쓰셨습니까? 사실대로 썼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의존하고 있고 그 구조는 대체 불가능하다고. 토마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위에서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실이니까요. 30분 뒤 윌콕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드레이크 보고서 읽었어? 의견 주세요. 윌콕스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이건 네가 27년 동안 쓴 보고서 중에 가장 무거운 거야. 알고 있지? 압니다. 보좌관님께 올릴게. 그리고 아마 대통령 보고까지 갈 거야. 각오하고 있습니다. 드레이크, 한 가지만 물을게. 한국에 직접 가보니까 어땠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죠. 제가 틀렸습니다. 뭐가? 전부 다요? 한국에 대해서, 에너지 자립에 대해서, 강대국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전부 다 틀렸습니다. 윌콕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말이 보고서보다 더 무겁네. 전화를 끊고 저는 호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이었죠. 높은 건물들이 빼곡하고 도로 위에 차들이 쉬지 않고 달리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도시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나라의 해안가에 세계를 움직이는 시스템이 밤낮 없이 돌아가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시스템이 멈추면 미국의 비행기가 멈추고 유럽의 공장이 멈추고 전 세계의 일상이 멈춘다는 걸, 나는 보고서에 처음으로 그 단어를 썼습니다. 의존. 그리고 그 단어 옆에 또 하나를 붙였죠. 필수. 한국은 필수였습니다. 인정하기 어려웠지만 사실이었습니다. 귀국 비행기는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마지막 밤이었죠. 서울에서 하루를 더 묵을 수도 있었지만 저는 울산으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밀러가 의아해했죠. 다시 울산이요?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조사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왜 가시는 겁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왜 가는지 정확히 몰랐거든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떠나기 전에 한 번 더 봐야 한다는 것. 보고서를 쓴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그곳을 다시 봐야 한다는 느낌이었죠. 밀러와 토마스에게는 서울에 남아있으라고 했습니다. 혼자 차를 잡아 타고 고속도로에 올랐죠. 4시간이 걸렸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울산에 도착했습니다. 박정호 과장에게 미리 연락해 두었습니다. 무리한 부탁이었지만 그는 흔쾌히 허락해줬죠. 단지 외곽 전망 구역까지는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저녁 7시 단지 외곽 언덕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바람이 불었습니다. 겨울 바닷바람이었죠.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 속에 따뜻한 게 섞여 있었어요. 단지에서 올라오는 열기였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봤습니다. 말을 잃었습니다. 처음 왔을 때도 놀랐었죠. 하지만 그때는 밤에 도착해서 부분적으로만 봤습니다. 지금은 달랐어요. 해가 완전히 지면서 단지 전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증류탑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고 꼭대기마다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수천 개의 조명이 시설 전체를 비추고 있었죠. 파이프라인이 거미줄처럼 연결돼서 마치 거대한 혈관처럼 단지 전체를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 증기가 빠져나가는 소리, 펌프가 쉬지 않고 작동하는 소리. 그 소리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거대한 심장 박동처럼 울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멈추지 않는다. 밤에도 새벽에도 주말에도 37년간, 아니 그 이전부터 이 시설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정호가 옆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그러다가 물었죠. 박 과장님, 네. 이 단지가 처음 세워질 때 여기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박정호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기록은 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갯벌이었죠. 바닷가 허허벌판이었습니다. 허허벌판이요? 네. 1960년대 이 지역은 가난한 어촌이었습니다. 논밭과 갯벌뿐이었죠. 도로도 변변치 않았고 전기도 제대로 안 들어오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눈앞에 펼쳐진 광경과 그 이야기를 겹쳐봤습니다. 갯벌 위에 이걸 세웠다는 겁니까? 이 부지를 조성할 때 동원된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초기 조성 당시 수만 명이 투입됐다고 합니다. 대부분 인근 농촌과 도시에서 온 노동자들이었죠. 장비도 부족했고 기술도 부족했습니다. 선진국에서 들여온 설계도를 보면서 처음 해보는 공사를 했던 겁니다. 처음 해보는 공사를요? 한국은 정유시설을 지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설계도를 읽을 줄 아는 사람도 부족했습니다. 그런데도 지었습니다. 저는 바람을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60년 전에는 갯벌이 있었습니다. 그 갯벌 위에 설계도도 제대로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삽을 들고 모래를 퍼내고 기초를 놓았습니다. 왜요? 석유가 나서요?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요? 아닙니다. 기술이 있어서요? 그것도 아닙니다. 살아남아야 했으니까요? 김태수 수석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가 이 나라를 세울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남은 건 폐허뿐이었죠. 폐허. 저는 그 단어의 무게를 그제서야 느꼈습니다. 미국은 전쟁의 폐허를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본토가 폭격당한 적이 없죠. 우리에게 전쟁은 항상 바다 건너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이 땅 위에서 전쟁이 벌어졌고 모든 것이 부서졌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시작한 겁니다. 갯벌 위에 공장을 세우고 남의 원유를 가져다가 가공하는 기술을 배우고 세대를 이어가며 시설을 키우고 마침내 세계 어디에서도 대체할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건 산업이 아니었습니다. 의지였어요. 돈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시스템이 아니라 유산이었죠.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다시는 무너지지 않겠다는 약속을 이어온 결과물이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찍으려고 했죠. 그런데 손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이 아니었어요. 핸드폰을 다시 넣었습니다. 사진으로는 담을 수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불꽃이 타오르고 기계가 돌아가고 파이프라인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저 빛은 산업의 빛이 아니었습니다. 의지의 빛이었어요. 저 불꽃은 공정의 불꽃이 아니었습니다. 세대를 이어온 약속의 불꽃이었죠. 저 소리는 기계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다시는 무너지지 않겠다는 심장 소리였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27년간 감정을 배제하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데이터로 판단하고 숫자로 결론을 내리는 게 제 삶이었죠. 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일 때문에는요. 그런데 그날 밤 울산 단지를 바라보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울었는지 정확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분한 것도 아니었고 슬픈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압도당한 거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것을 만들어낸 사람들의 의지에 우리는 강해서 살아남은 줄 알았습니다. 자원이 있으니까, 군사력이 있으니까, 달러가 있으니까 세계의 중심이라고 믿었죠. 그건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살아남은 겁니다. 자원이 없었으니까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힘이 없었으니까 시스템을 만들었죠. 선택지가 없었으니까 스스로 선택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자원을 가진 나라들이 그들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구조가 된 겁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것이 많았죠. 석유가 나오는 게 당연했고, 비행기가 뜨는 게 당연했고, 마트에 물건이 있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들은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만들어야 했죠. 당연한 것이 없는 나라가 세상에 당연한 것들을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른 채 박정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고모님, 바람이 세집니다. 들어가시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잠깐만 더 보겠습니다. 박정호가 물러났습니다. 저는 다시 단지를 바라봤죠. 이건 단순한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역사가 서 있는 곳이었어요. 전쟁의 폐허 위에서 일어선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이어온 약속이 이 철골과 파이프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2번 다시 무너지지 않겠다. 2번 다시 남의 손에 운명을 맡기지 않겠다. 그 약속이 37년간 이 시설을 쉬지 않고 돌게 만들었습니다. 밤에도 새벽에도 태풍이 와도 경제 위기가 와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 위에서 미국의 비행기가 날고 유럽의 공장이 돌아가고 전 세계의 일상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 강대국을 분석해왔습니다. 자원을 가진 나라, 군사력을 가진 나라, 그들이 세계를 지배한다고 믿었죠. 하지만 그날 저는 완전히 다른 답을 보았습니다. 강대국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뒤에 다시 일어나는 나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나라, 스스로를 단련해서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는 나라, 그런 나라가 진짜 강대국이었습니다. 한국은 보호받아 성장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다시는 무너지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만든 나라였습니다. 밤 9시 마지막으로 단지를 바라봤습니다. 불빛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죠. 기계 소리가 심장처럼 울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열기를 실어왔고 바다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차에 올라타면서 박정회에게 말했습니다. 박 과장님, 한 가지만 전해주세요. 말씀하세요. 이 공장을 만든 사람들, 그리고 지금 이 공장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만든 것은 공장이 아니라고, 이건 세상을 움직이는 심장이라고. 박정호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울로 올라가는 차 안에서 저는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국의 도시들이 스쳐 지나갔죠. 평범한 불빛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평범함 뒤에 어떤 역사가 있는지를. 힘은 미국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움직이는 시스템은 한국이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 힘으로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살아남겠다는 의지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한국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